중국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동시에 브라질을 비판했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은 중대한 외교적 실수다. 2023년 9월 브라질 국방부 상황실. 중국 HQ-17 방공 체계의 잇단 실패로 방공망이 무너지고 미국과 프랑스는 자국 무기를 강매하듯 들이밀며 협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브라질은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손잡는다. 그 하나의 선택이 남미 대륙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르지 알메이다입니다. 브라질 공군 방공 현대화 프로젝트의 책임자죠. 저는 중국과 12억 달러 규모 HQ-17 도입 계약을 성사시킨 사람으로서 이 무기 시스템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 무기를 검토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모든 게 바뀐 건 2023년 9월 그날 오후부터였습니다. 브라질리아 국방부 지하 상황실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중국제 HQ-17 방공 시스템의 실전 테스트 결과였죠. 3번의 요격 시도 3번의 실패. 이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이게 정말 맞는 겁니까? 부관 카를로스 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HQ-17은 러시아의 토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최신 방공 무기였거든요. 브라질 정부가 12억 달러를 투자해서 도입한 핵심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어요. 베트남에서 온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HQ-17은 고속 표적에 대한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고 인도군이 제공한 자료에서는 센서 오작동으로 인한 오폭 사례까지 확인됐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전술 요격 실패율이 40%에 달한다는 점이었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브라질은 남미 최대 국가입니다. 2억 1천만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죠. 특히 2024년 월드컵과 각종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허술한 방공망으로는 국민을 보호할 수 없었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리우 올림픽도 못 지킨다.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카를로스 소령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서더군요. 평소 이렇게 화가 난 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문제는 제가 이 계약을 성사시켰고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했고 엄청난 위약금도 감수해야 했죠. 하지만 군인으로서 저는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의 조급함이 만들어낸 결과지만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국방부 기술연구소에 추가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3일 후 나온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HQ-17의 레이더 시스템이 브라질 아마존 지역의 기후 조건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전자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죠. 이건 단순한 무기 불량이 아니다. 우리 지리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다. 기술연구소 책임자인 페드로 박사가 쓴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과학자로서 이런 조잡한 기술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브라질 공군 참모총장에게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HQ-17 프로젝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성능으로는 실전 배치가 불가능합니다. 참모총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조르지, 자네가 확신하는 건가? 참모총장의 목소리에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신합니다. 이 상태로는 브라질 영공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틀 후 국방부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장관부터 각군 참모총장까지 모든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HQ-17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탄도 계산 오류, 레이더 추적 실패,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율 보장 불가능 상황까지요.
각종 그래프와 수치를 제시하며 설명하는 동안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실시한 테스트에서 HQ-17은 순항 미사일 10발 중 6발을 놓쳤습니다. 인도 라다크 지역에서는 센서 오작동으로 아군 항공기를 적으로 인식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국방장관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군요. 이런 걸 12억 달러 주고 샀다는 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럼 대안은 뭐가 있나? 국방장관이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답이 또 다른 태풍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찾아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순수한 기술력만을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대령님이 염두에 두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군인으로서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천궁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중동에서 실전 성과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그때 한 참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한국 무기요? 한국이 그런 기술이 있나요? 저도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브라질 방산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보기관에 한국 천궁 시스템에 대한 상세 분석을 요청했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제목은 한국 천궁 방공 시스템 성능 분석이었어요. 어제 회의에서 언급했던 그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거든요. 보고서를 펼쳐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 천궁 시스템 실전 요격률 100%. 저는 처음에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100%라니 그런 무기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나요?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이스라엘과 UAE에서 실제로 검증된 데이터였어요. 카를로스, 이거 봐. 저는 소령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도입한 HQ-17과 한국 천궁을 비교한 분석표도 나와 있었거든요. 반응 속도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HQ-17은 적 미사일을 포착하고 나서 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까지 15초가 걸렸어요. 그런데 천궁은 단 2초였습니다. 거의 8배 빠른 거였죠. 이게 말이 되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탐지거리는 더욱 차이가 났습니다. HQ-17이 35km 밖에서 적을 발견할 수 있다면 천궁은 80km에서 포착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2배 이상 멀리 보는 거였죠.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카를로스 소령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적의 수도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HQ-17은 동시에 2개의 미사일밖에 못 막는데 천궁은 한 번에 8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4배 차이였습니다. 사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HQ-17이 40km까지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면 천궁은 80km까지 가능했어요. 2배 더 멀리 있는 적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명중률이었습니다. HQ-17의 실전 명중률은 60%였어요. 10발 쏘면 4발은 빗나간다는 뜻이었죠. 베트남과 인도에서 HQ-17이 40%의 요격 실패율을 보인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천궁은 100%였어요. 지금까지 쏜 미사일이 모두 명중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27발 발사해서 127발 전부 명중했다고 나와 있어.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배치 시간도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HQ-17은 새로운 장소에 도착해서 완전히 가동하기까지 20분이 걸렸는데 천궁은 3분이면 됐어요. 거의 7배 빠른 거였죠. 운용 인력도 비교가 안 됐습니다. HQ-17은 12명의 병사가 필요했는데 천궁은 4명이면 충분했어요. 3분의 1 수준이었죠. AI 기반 위협 판단 시스템 360도 동시 추적, 다중 표적 동시 요격 가능.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게 정말 가능한 건가?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중국 대사관 무관 리웨이 대령이었죠.
조르지 대령, 어제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리웨이 대령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벌써 정보가 새어나갔군요.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 중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재검토라니요? 계약서에 서명한 지 겨우 6개월 만에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대령님, 다른 대안을 찾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혹시 어떤 나라의 꼬임에 넘어가신 건 아니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한국 얘기가 나온 건 아닐 텐데요. 하지만 중국의 정보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순수하게 기술적 검토일 뿐이에요. 저는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수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전력 소모량도 HQ17이 150kW인데 천궁은 80kW였어요. 거의 절반 수준이었죠. 악천후 대응 능력도 차이가 컸습니다. HQ17은 시간당 30mm 이상 비가 오면 성능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천궁은 시간당 100mm 폭우에서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었어요. 브라질 아마존 지역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우기 때는 시간당 80mm 이상 비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HQ17로는 우기에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죠. 가격도 놀라웠습니다. HQ17이 시스템 하나당 1억 2천만 달러인데 천궁은 8천만 달러였어요. 30% 이상 저렴한 거였죠. 연간 유지 비용은 더욱 차이가 났습니다. HQ17이 시스템당 연간 500만 달러인데 천궁은 200만 달러였어요. 60% 절약되는 거였죠. 그날 오후 저는 브라질 주한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싶었거든요. 한국 방산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대사관 무관에게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전자기술과 IT 융합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삼성과 LG가 만든 반도체 기술이 방산에도 적용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들이 있나요? 천궁 방공 시스템이 가장 유명하죠. 폴란드가 도입해서 운용 중이고 성능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러시아 미사일 공격을 막아낸 실적도 있어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가 찾는 해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주말 저는 집에서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국 방산에 대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한국이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이라는 것, 특히 K-9 자주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들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방산 기업들의 기술 개발 속도였습니다. 매년 매출의 1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5%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2배나 많은 거였죠. 여보, 뭘 그렇게 열심히 봐? 아내가 물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 무기? 아내도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한국이 무기를 만들어? 그게 생각보다 대단한 것 같아. 특히 방공 무기가 세계 최고 수준이래. 우리가 쓰는 중국 무기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좋다고 나와 있어. 월요일 아침 저는 정보기관에 정식으로 한국 천궁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나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천궁 시스템은 현재 브라질이 도입한 어떤 방공 시스템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서 첫 줄부터 강렬했습니다. 페드로 박사가 상세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AI 기반 위협 식별 시스템의 경우 기만탄 구별 능력이 98%에 달합니다. HQ17은 60% 수준이고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저는 물었습니다. 여러 소스를 교차 검증했는데 모두 일치합니다. 폴란드 군의 평가 보고서도 확인했는데 러시아 미사일 공격을 100% 요격했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마침내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찾던 해답일 수 있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참모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장님, 한국 무기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검토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무기라고? 처음 들어보는군. 천궁이라는 방공 시스템인데 성능이 HQ17을 압도합니다. 가격도 30% 저렴하고 명중률은 100%예요. 내일 상세한 브리핑을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카를로스 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정말 한국 무기를 고려하시는 건가요? 왜 안 되겠나? 저는 반문했습니다. 좋은 기술은 어디서 나오든 상관없지 않나?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데. 하지만 중국이나 미국 반응은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강대국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하지만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일단 한국 쪽에 연락해보자. 그 순간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예상했던 대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알려지자마자 사방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중국이었어요. 화요일 아침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HQ-17 계약 철회 시 브라질 내 모든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겠습니다. 내용은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브라질 고속철 건설 계약, 히토류 공급 협정, 그리고 각종 인프라 투자까지 모든 것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오후에 미국 대사관 무관잭 톰슨 대령이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조르지 들었다. 한국 무기를 검토한다던데? 톰슨 대령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예,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한국 무기라니 정말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 나토 표준도 맞지 않고 실전 검증도 부족하지 않나? 그의 말에서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왜 미국이 한국을 걱정하는 걸까요? 평소에는 남미 국가들의 무기 선택에 그리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톰슨 대령이 말했습니다. 패트리엇 시스템의 특별 버전을 제안하고 싶다. 그날 오후 미국 대사관에서 긴급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패트리엇 팩3의 간소화 버전을 8억 달러에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죠. 중국 HQ-17보다 4억 달러나 저렴했어요. 이상하다. 페드로 박사가 제안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이 갑자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까요? 평소에는 우리 같은 나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얘기가 나오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한국의 기술력이 그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국 제안서를 검토해 봤습니다. 성능상으로는 HQ-17보다 확실히 우수했어요.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기술 이전이 제한적이에요. 둘째, 향후 업그레이드나 정비를 위해서는 미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셋째, 운용 매뉴얼이 영어로만 제공되고 현지화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페드로 박사가 분석했습니다. 결국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기술 파트너십은 아니었던 거죠. 수요일 저녁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방산업체 탈레스의 세일즈 디렉터 피에르 듀랑이 브라질에 도착한 거예요. 조르지 대령, 유럽의 기술을 경험해 보세요. 듀랑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미카 시스템은 유럽 15개국이 공동 개발한 최신 기술입니다. 프랑스까지 나서는 걸 보니 확실해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무서운 경쟁자가 되고 있구나. 하지만 대령님, 듀랑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저는 물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해요. 우리 유럽 시스템은 수십 년에 검증된 기술입니다. 한국은 이제 막 시작한 수준이죠. 특히 복잡한 전자전 환경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실전 데이터를 봤거든요. 이스라엘과 UAE에서의 성과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아직 대량 생산 경험이 부족해요. 그리고 사후 지원도 유럽만큼 체계적이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핵심 부품들이 외국산이라 공급망이 불안정할 수 있어요. 목요일 오전 톰슨 대령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조르지, 한국 선택은 정말 위험하다. 기술 지원도 제한적이고 부품 공급도 불안정할 수 있어. 하지만 성능 면에서는 어떤가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성능?
글쎄, 홍보 자료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지. 특히 남미 기후에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야. 한국은 온대 기후 국가잖아. 그의 말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는 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왜 모든 강대국들이 한국을 막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조르지 톰슨 대령이 좀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향후 미국과의 군사 협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보 공유도 제한될 수 있고. 이건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할 수 없었어요. 금요일 오후 뒤랑이 국방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대령님,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뒤랑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미카 시스템 가격을 7억 달러로 낮춰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할인이네요. 저는 놀랐습니다. 원래 가격의 30% 할인이었거든요. 한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품질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검증된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때 카를로스 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시스템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뭔가요? 첫째, 부품 호환성 문제입니다. 나중에 업그레이드할 때 어려울 수 있어요. 둘째, 기술 지원이 제한적일 겁니다. 셋째, 무엇보다 전투 실적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한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 상태였습니다. 폴란드의 경우를 보면 사후 지원도 우수했고 현지 기술진 교육도 철저했어요. 대령님, 뒤랑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유럽 시장에서 브라질이 고립될 수 있습니다. 기술 표준화 문제도 있고 향후 다른 유럽 무기와의 연동도 어려워질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모든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압박을, 미국은 군사 협력 중단을, 프랑스는 기술적 불안감을 내세워 한국을 견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한국 기술에 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문제점은 아무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추상적인 우려나 협박만 할 뿐이었죠. 여보, 결정했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한국 쪽에 직접 연락해 보려고 해. 저는 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확신이 서. 정말 위협적이지 않다면 왜 저렇게 난리를 치겠어? 중국, 미국, 프랑스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거야. 월요일 아침 저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관 김재현 대령이 전화를 받았어요. 대령님, 천공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김재현 대령은 잠시 놀란 듯 했어요. 브라질에서 천공에 관심을 보이시다니 뜻밖입니다. 어떤 계기로 알게 되셨나요? 실전 성능 데이터를 봤습니다. 중동에서 100% 요격률을 기록했다는 보고서 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 자료를 보셨군요. 김재현 대령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기밀 사항이 많아서 전화로는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혹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실제 시스템을 보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한국 방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실사단을 구성해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김재현 대령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본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자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방적인 거라고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이라면 이런 요청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 톰슨 대령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조르지, 한국 방문은 좋지 않은 선택이다. 우리가 미국에서 패트리어 시연을 보여줄 수 있다. 훨씬 더 자세히 볼 수 있어. 감사하지만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다. 한국 기술은 아직 미완성이야. 특히 전자전 대응 능력이 부족할 거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모든 강대국들이 막으려고 하는 그 기술을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뒤랑도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대령님, 정말 마지막입니다. 가격을 6억 달러까지 낮춰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에요. 거의 절반 가격까지 내려준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사하지만 이미 한국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선택이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서
전 세계 방산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결정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브라질이 그 역사적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이틀 후 한국 대사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브라질 실사단의 한국 방문이 허가된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김재현 대령이 말했습니다. 실사단 규모는 5명 이하로 제한되고 기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저는 즉시 실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저와 페드로 박사, 카를로스 소령, 그리고 레이더 전문가 루이스 중령, 미사일 전문가 마리아 소령이었죠. 출발 전날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미국, 프랑스에서 동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리웨이 대령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조르지 대령, 한국 방문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HQ-17 성능을 대폭 개선할 수 있습니다. 톰슨 대령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굳이 그렇게 멀리 갈 필요 없다. 우리가 워싱턴에서 더 좋은 걸 보여줄 수 있어. 뒤랑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대령님, 한국 기술은 유럽 표준에 맞지 않습니다. 호환성 문제로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모든 강대국들이 한국 방문을 막으려 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문제가 많다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걸까요? 10월 15일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브라질 실사단을 환영합니다. 한국 측 단장인 박승호 준장이 인사했습니다. 내일부터 천궁 시스템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질서정연한 도시와 최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안산 종합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규모가 상당했어요. 미국의 화이트 샌즈 시험장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먼저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술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천궁2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브라질 지형 분석 제목 아래 우리나라 지형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아마존, 펜타날, 해안 지역까지 모든 지형적 특성이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준비하셨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대령님이 관심을 보이신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객의 환경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준비성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기존 제품을 사라고 했는데 한국은 우리를 위한 특별한 분석을 해온 거였어요. 현재 브라질이 운용 중인 HQ-17과 저희 천궁2의 성능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반응 속도부터 보시죠. 기술자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HQ-17은 적 미사일을 포착하고 나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기까지 15초가 걸립니다. 하지만 천궁2는 AI 자동 판단 시스템 덕분에 2초면 충분해요. 페드로 박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2초요? 네, 실제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전에서 23초 차이는 생사를 가릅니다. 탐지 거리 차이도 엄청났습니다. HQ-17은 35km에서 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궁2는 80km에서 포착 가능해요. 거의 2배 반 더 멀리 보는 거죠. 2배 반 더 멀리 보고 2배 반 더 일찍 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자가 강조했습니다. 동시 추적 능력에서 차이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HQ-17은 동시에 2개의 표적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궁2는 AI 병렬 처리 덕분에 8개의 표적을 동시에 막을 수 있어요. 4배 많은 적을 한 번에 상대하는 거죠. 명중률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HQ-17의 실전 명중률은 60%입니다. 베트남과 인도에서 확인된 수치죠. 하지만 천궁2는 100%예요. 이스라엘에서 127발 발사해서 127발 전부 명중했고 UAE에서는 89발 중 89발 모두 성공했습니다. 루이스 중령이 의심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100%라니 그런 게 정말 가능한가요? 저희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탄도를 예측하고 최적 요격 지점을 계산합니다. 인간의 판단 실수를 완전히 제거한 거죠. 실제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실제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거대한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콤팩트했어요. 이동식 플랫폼입니다.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3분 내에 완전 전개가 가능하고 이동 중에도 추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모습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정말 3분 만에 완전히 전개됐거든요. 우리 HQ-17은 20분은 걸렸는데 말이에요. 80km 거리에서 표적을 발사하겠습니다. 기술자가 발표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레이더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점 하나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표적 포착 완료. 거리 79km 300m, 속도 마하 2.1, 고도 8500m. 시스템이 자동으로 분석한 데이터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HQ-17이라면 35km까지 와야 포착 가능합니다.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표적이 계속 접근했습니다. 60km, 50km, 40km. HQ-17이라면 지금부터 포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2분 늦었죠. 35km 지점에서 천궁2가 반응했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요격 미사일 발사. 2초 만에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HQ-17이었다면 여기서 13초 더 걸렸을 거예요. 하늘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명중 확인. 경멸 완료. 시스템이 보고했습니다. 마리아 소령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2초 만에 발사했네요. 이제 다중 표적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8개의 표적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날아왔습니다. 북쪽에서 3개, 동쪽에서 2개, 남쪽에서 2개, 서쪽에서 1개였어요. 레이더 화면에 8개의 점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표적 8개 동시 포착. 위협도 자동 분석 중. 시스템이 보고했습니다. 스크린에 각 표적의 위험도가 표시됐습니다. 가장 빠른 표적이 1순위, 가장 큰 표적이 2순위로 자동 분류됐어요. HQ-17이라면 이 중 2개만 동시 대응 가능합니다. 나머지 6개는 뚫리죠. 천궁2는 달랐습니다. 8발의 미사일을 15초 동안 연속으로 발사했어요. 하늘에서 연속으로 섬광이 터졌습니다. 8발 모두 명중했습니다. 8개 표적 전부 경멸 완료. 시스템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것들이 현실로 구현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기만탄 구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10개의 표적이 날아왔습니다. 그중 7개는 가짜 미사일인 기만탄, 3개는 진짜 위협이었어요. HQ-17의 기만탄 구별 능력은 60%입니다. 10개 중 4개를 진짜 위협으로 잘못 판단하죠. 쓸데없이 미사일을 낭비하는 거예요. 천궁2는 달랐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표적을 분석했어요. 진짜 위협 3개 식별 완료. 기만탄 7개 무시. 시스템이 보고했습니다. 3발의 미사일만 발사됐고 모두 정확히 진짜 위협만 요격했습니다. 98%의 정확도로 기만탄을 구별합니다.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동 중 요격 테스트입니다. 천궁2 시스템이 트럭에 실려 시속 60km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3개의 표적이 날아왔어요. HQ-17은 정차한 후 20분 전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천궁2는 달랐습니다. 달리는 중에도 레이더가 계속 작동했고 3발 모두 정확히 요격했습니다. 이동 중 명중률 100% 달성. 시스템이 보고했습니다. 날씨 조건 테스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인공강우 시설을 가동하겠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당 50mm 정도의 강한 비였어요. HQ-17은 시간당 30mm 이상 비가 오면 성능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천궁2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중에도 정확히 요격했어요. 시간당 100mm 폭우까지 성능 저하가 5% 미만입니다. 점심시간에 저희는 한국군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박승호 준장이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저희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는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다른 나라 관계자들은 모두 무기의 파괴력을 강조했는데 한국은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기술 이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 제안은 파격적이었어요. 핵심 기술을 포함한 완전한 기술 이전이 가능합니다. 브라질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리아 소령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로 핵심 기술까지 이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게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측의 답변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미국이나 프랑스는 절대 핵심 기술을 주지 않았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말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종합 테스트는 압권이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겠습니다.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15개의 표적이 동시에 날아왔습니다. 탄도미사일 3개, 순항미사일 5개, 기만탄 7개가 섞인 복합 공격이었어요. HQ-17이라면 이 상황에서 요격률이 25%입니다. 15개 중 11개가 뚫리죠. 천궁2는 즉시 모든 표적을 분석했습니다. 진짜 위협 8개 식별. 기만탄 7개 무시. 요격 순서 자동 결정. 18초 동안 8발의 미사일을 연속 발사했습니다. 모든 진짜 위협이 요격됐어요. 진짜 위협 8개 중 8개 경멸. 성공률 100%. 시스템이 최종 보고했습니다. 페드로 박사가 넋이 나간 채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기술입니다. HQ-17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에요. 3일간의 방문이 끝났을 때 저희 실사단 전원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령님, 이걸 도입하지 않으면 그게 국가적 실수입니다. 페드로 박사가 말했습니다. 기술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세대 앞선 기술이에요. 루이스 중령도 동의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찾던 진정한 파트너라는 걸 말이에요. 인천공항에서 박승호 준장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브라질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그의 말에서 압박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들과는 확실히 달랐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브라질 정부를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강대국들의 반발을 이겨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택이라는 걸 말이에요. 브라질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실사단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어요.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천궁 시스템은 우리가 찾던 바로 그 무기입니다. 참모 총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우수한가? 페드로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반응 속도입니다. HQ-17이 15초 걸리는 일을 천궁은 2초 만에 해냅니다. 거의 8배 빠른 거죠. 둘째, 정확도입니다. HQ-17의 실전 명중률이 60%인데 천궁은 100%를 기록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루이스 중령이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셋째, 다중 표적 대응 능력입니다. HQ-17이 동시에 2개밖에 못 막는데 천궁은 8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4배 차이죠. 넷째, 운용 편의성입니다. HQ-17은 12명이 필요한데 천궁은 4명이면 충분해요. 마리아 소령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탐지 거리도 HQ-17이 35km인데 천궁은 80km입니다. 2배 반 더 멀리 보는 거죠. 그리고 전개 시간도 HQ-17이 20분 걸리는데 천궁은 3분이면 됩니다. 국방장관이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 10억 달러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포함한 가격이에요. HQ-17보다 2억 달러 저렴하면서 성능은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기술 이전이 정말 가능한가? 참모 총장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마리아 소령이 답했습니다. 네, 핵심 기술까지 모두 이전해준다고 확약했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조건이에요. 미국이나 프랑스는 핵심 기술은 절대 주지 않거든요. 저는 가장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기술 협력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줍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국방장관과 단독 면담을 가졌습니다. 조르지, 솔직히 말해보자. 한국을 선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국방장관의 질문은 현실적이었어요. 중국, 미국, 프랑스의 반발이 있을 겁니다. 특히 중국은 경제적 보복을 가할 수도 있어요. 이미 시작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건가? 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장관님, 이건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에요. 브라질이 진정한 방어 독립을 이루는 기회입니다. 국방장관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그런데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외교부 마르코스 차관이었어요. 조르지, 큰일이다. 중국 대사가 방금 전 항해 방문을 했다. 한국 무기 도입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어. 저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차관님, 이건 예상된 반응이에요. 미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다. 한국 선택이 나토와의 호환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프랑스는 브라질과의 모든 방산 협력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어.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차관님, 이런 압박 자체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문제가 있다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겠어요? 이틀 후 대통령 궁에서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국방장관, 외교장관, 경제장관, 그리고 정보기관장이 참석했죠. 저는 다시 한번 천공 시스템의 우수성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외교장관의 반응은 냉랭했어요. 대령, 기술이 우수한 건 인정한다. 하지만 외교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브라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미 대두와 철광석 수입을 줄이고 있습니다. 경제장관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은 우리 최대 무역 파트너입니다. 전체 수출의 28%를 차지해요. 이 관계가 악화되면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각하, 경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때 정보기관장이 보고했습니다. 중국이 이미 브라질산 철광석 수입을 30% 줄였습니다. 대두 수입도 20% 감소했고요. 경고 차원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르지, 군인으로서 솔직히 말해보자. 한국 무기가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걸 결정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각하, 저는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무기를 봤지만 천궁 같은 시스템은 처음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도구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계속 말해보자. 중국 무기는 실패했습니다. 40% 요격 실패율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어요. 미국과 프랑스는 정치적 조건을 달았습니다. 기술 이전도 제한적이고요. 하지만 한국은 오직 기술만으로 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각하, 브라질이 진정한 독립국이 되려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방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술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거예요. 국방장관이 동조했습니다. 대통령님, 조르지 대령의 말이 맞습니다. 기술 이전을 통해 우리가 직접 생산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거예요. 그때 경제장관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은 어떻게 감당할 건가요? 이미 농업계와 광업계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저는 이미 준비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경제 협력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브라질 투자를 늘리고 브라질 제품의 한국 수출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인가?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삼성이 브라질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고 LG는 가전 생산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했어요. 총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예상됩니다. 외교장관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다. 한국과 협상을 시작하자. 하지만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입니까? 저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진행하자.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동시에 한국의 경제 지원 약속도 확실히 받아내야 해.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였어요. 그리고 조르지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결정의 책임은 자네가 져야 한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자네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진행하라.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네, 각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령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브라질 정부의 결정이 났습니까? 김재현 대령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네, 천공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경제 협력 패키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곧 한국에서 협상단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경제 협력 관련해서도 관련 부처가 함께 올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강대국들의 압박과 정치적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카를로스 소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방금 소식을 들었는데 중국이 브라질산 대두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브라질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연기한다고 통보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큰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카를로스, 각오하자. 앞으로가 진짜 험난할 거야. 그 순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브라질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과의 공식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예상했던 대로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와 강도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11월 첫째 주 중국의 경제 보복이 본격화됐습니다. 대두 수입 전면 중단에 이어 철광석 수입도 50% 줄인다고 발표했어요. 히토류 수출도 검토 중이라고 했죠. 대령님,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카를로스 소령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농업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대두 가격이 30% 폭락했고 철광석 생산업체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압박하는 건 우리 선택이 옳다는 증거야. 정말 문제없는 선택이라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겠어? 하지만 압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톰슨 대령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톤이 완전히 달랐어요. 조르지, 마지막 경고다.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미국과의 군사 협력에 심각한 타격이 온다.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말하는 건가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정보 공유 중단, 합동 훈련 취소, 그리고 FMS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 브라질이 미국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이건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할 수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후회하게 될 거다. 한국 기술로는 나토 표준 무기와 호환이 안 된다. 나중에 고립될 거야. 프랑스의 반응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뒤랑이 긴급히 브라질을 재방문했거든요. 대령님,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뒤랑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어요. 미카 시스템을 5억 달러에 제공하겠습니다. 이건 원가에 가까운 가격이에요. 거의 60% 할인된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사하지만 이미 한국과 협상 중입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유럽 시장에서 브라질이 완전히 고립될 수 있습니다. 기술 표준화 문제도 있고 향후 업그레이드 지원도 제한적일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한국 협상단이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단장은 국방부 방산정책관인 이상민 국장이었어요. 조르지 대령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민 국장의 인사는 진심 어린 것 같았어요. 한국 기술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선택이에요. 저는 답했습니다. 협상이 시작되자 한국 측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 이전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어요. 1단계로 완성품을 도입하고 2단계에서 핵심 부품을 브라질에서 생산하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완전한 현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이전하겠습니다. 페드로 박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기술을 이전해 주실 건가요? 네, 그게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이상민 국장의 답변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접근 방식이 다른 나라들과 얼마나 다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조건을 일체 제시하지 않았어요. 브라질이 천궁 시스템을 도입한 후 어떤 정치적 의무가 있습니까? 저는 직접 물어봤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건 순수한 기술 협력입니다. 이상민 국장의 답변은 명확했어요. 중국, 미국, 프랑스는 모두 정치적 조건을 달았는데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외부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브라질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조르지, 이거 정말 괜찮은 건가? 국방장관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중국 보복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농업계에서 정부에 항의하고 있어.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흔들리면 안 됩니다.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면 브라질은 영원히 독립적인 방어 능력을 갖지 못해요. 그때 외교장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르지, 중국 대사가 또 와서 최후 통첩을 했다. 한국과의 계약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경제 협력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어.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 측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중국의 경제 보복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한국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민 국장의 말이었어요. 어떤 대안입니까? 저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브라질에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제품의 한국 수출을 늘리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어요. 이건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브라질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함께 해결하려 하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삼성의 브라질 반도체 공장 건설에 20억 달러, LG의 가전 생산 확대에 15억 달러, 현대자동차 공장 증설에 1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철강 분야 투자를 검토 중이에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파트너라면 어려울 때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국장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브라질을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대국들의 압박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미국은 브라질 내 친미 인사들을 통해 여론전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무기 도입은 브라질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기사들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뒤에서 미국이 조종하고 있다는 게 뻔했죠. 프랑스도 비슷한 전략을 썼습니다. 유럽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한국 기술을 폄하하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중국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브라질 기업들에게 한국 무기 도입 시 사업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어요. 대령님,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카를로스 소령이 보고했습니다. 경제계에서 한국 무기 도입 반대 성명을 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한심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약속대로 브라질 투자를 발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삼성이 상파울루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공식 발표했고 LG는 마나우스 공장 확장을 선언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고이아니아 공장 증설 계획을 밝혔어요.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지원에 힘입어 브라질 내 여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만 의존하던 경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브라질산 농산물 수입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브라질산 대두와 옥수수, 쇠고기 수입을 3배 늘리겠습니다. 한국 농림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어요. 중국이 브라질 농산물 수입을 줄인 빈자리를 한국이 메우겠다는 거였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실사단 동료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페드로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령님, 한국 선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도 최고 수준이고 접근 방식도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달라요.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어요. 루이스 중령도 동의했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만 이건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은 압박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어요. 마리아 소령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대령님,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브라질은 영원히 누군가의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료들의 말이 맞았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브라질에게 진정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선택이 브라질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시련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고 세계에 발표하는 순간까지 강대국들의 압박은 계속될 테니까요. 조르지 이상민 국장이 마지막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어떤 압박이 와도 한국은 브라질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브라질이 찾던 진정한 파트너라는 걸 말이에요. 드디어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12월 15일 대통령궁에서 최종 회의가 열렸어요.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고 국방장관, 외교장관, 경제장관, 그리고 저까지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결정이 브라질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조르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최선의 선택인가? 저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네, 각하. 확신합니다. 경제장관이 현실적인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은 어떻게 감당할 건가요? 이미 GDP의 0.3% 정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 협력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브라질에게 유리할 거예요. 저는 답했습니다. 외교장관이 마지막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군사 협력 중단은 큰 손실이에요. 미국도 결국 브라질의 선택을 존중할 것입니다. 우리가 명확한 기준으로 선택했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대통령은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좋다. 한국과 계약을 체결하자. 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다음 날 브라질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한국의 천궁방공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순수하게 기술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한 선택입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브라질의 결정은 중대한 외교적 실수입니다. 이는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미국 국무부도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라질의 선택에 실망합니다. 검증된 서방 기술 대신 검증이 부족한 시스템을 선택한 것은 아쉬운 결정입니다. 프랑스 외교부까지 나서서 비판했습니다. 유럽의 오랜 파트너인 브라질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유감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세계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CNN은 브라질이 강대국 압박을 뚫고 한국을 선택했다고 보도했고, BBC는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인도 국방부가 한국 천궁 시스템에 관심을 표명했고, 터키도 비공식 문의를 해왔어요. 폴란드 국방장관은 브라질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며 천궁 시스템의 우수성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반응은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브라질의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브라질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의 방산 기술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2월 20일 정식 계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브라질 국방장관과 한국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어요. 계약 규모는 10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그리고 향후 공동 개발까지 포함된 포괄적 협력이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한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두 나라의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계약 체결 후 예상했던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브라질산 대두 수입을 추가로 줄였고 미국은 일부 군사 협력 프로그램을 중단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지원도 즉시 시작됐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한국 기업들의 브라질 투자가 본격화됐고 브라질 제품의 한국 수출도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브라질의 결정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5개국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어요. UAE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브라질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며 공식 요청을 해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은밀히 접촉해왔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거였죠. 인도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천궁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대령님, 큰일을 하셨습니다. 페드로 박사가 말했습니다. 브라질만이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을 바꾸셨어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한 건 옳은 선택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브라질이 세계 방산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거니까요. 2024년 1월 첫 번째 천궁 시스템이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리우데 자네이루 항구에서 하역되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웠어요. 드디어 왔군요. 카를로스 소령이 감탄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답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느냐다. 한국 기술진들이 브라질에 와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전문성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여러분, 이 시스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관이 말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 한국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한국 사람들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도구를 만들고 있었어요. 3개월 후 브라질 조작병들이 천궁 시스템을 완벽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번째 시험 발사가 성공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명중했습니다. 조작병이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브라질을 방문하려는 군사 대표단이 줄을 섰던 거예요. 천궁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다는 거였죠. 6개월 만에 15개국 대표단이 브라질을 방문했습니다. 그중 8개국이 한국과 무기 도입 협상을 시작했어요. 브라질이 세계 방산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1년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선 거예요. 브라질의 선택이 시발점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무기 열풍이 불어닥친 거였죠. 미국과 유럽의 방산 업체들이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능과 가격,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공하는 한국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중국의 경제 보복도 결과적으로는 브라질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한국과의 경제 협력으로 경제 구조가 다변화됐고 중국 의존도가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미국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됐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이 도움이 됐어요. 결국 우리가 옳았네요. 페드로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 목표를 다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여보, 자랑스럽지?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꿨어. 저는 답했습니다. 정말로 브라질의 한 번의 용기 있는 선택이 전 세계 방산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미국, 러시아, 유럽만이 고급 무기의 독점 공급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고 그 시작은 바로 브라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나라의 용기 있는 결정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브라질 방공 현대화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예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 보고서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결정에 대한 기록이에요. 창밖으로 브라질리아의 하늘이 보입니다. 그 하늘을 지키고 있는 건 이제 한국의 천공 시스템이에요. 지난 2년간 67번의 위협을 탐지했고 모두 성공적으로 요격했습니다. 100% 성공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어제 카를로스 소령이 제게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대령님, 아르헨티나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천공 시스템을 보고 싶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칠레, 콜롬비아, 페루까지 남미 전체가 브라질의 선택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시작한 변화가 대륙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HQ-17이 실패했을 때의 절망감을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한국이라는 선택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은 브라질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산 파트너가 됐어요. 단순히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동반자가 된 거죠. 며칠 전 한국에서 박승호 준장이 브라질을 재방문했습니다. 2년 전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조르지 대령님, 브라질 덕분에 한국 방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박승호 준장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한국이 우리에게 진정한 독립을 선물해줬으니까요. 저는 답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제 브라질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주적인 방어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어요. 중국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미국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브라질의 용기 있는 선택이 다른 나라들에게 영감을 줬어요. 브라질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거죠. 지난주에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이 한국과 차세대 방공 시스템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는 거예요. 유럽의 강국까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 거였죠. 정말 격세지감이네요. 페드로 박사가 말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한국 무기라고 하면 고개를 갸웃했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무기가 품질과 신뢰성의 상징이 된 거죠.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브라질은 단순히 좋은 무기를 얻은 것이 아니다. 진정한 기술 파트너를 얻었다. 실제로 한국과의 협력은 무기 도입을 넘어 기술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브라질과 한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만 5개예요. 차세대 레이더, 드론 방어 시스템, 사이버 보안 솔루션까지 다양합니다. 더 중요한 건 브라질 청년들의 변화였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대령님,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루이스 중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 단순히 무기가 아니었어요. 미래였습니다. 어제 국방장관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조르지, 자네가 내린 결정이 브라질 역사를 바꿨다. 장관님,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팀이 함께 한 결과예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낸 거니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라질리아의 하늘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 하늘을 지키고 있는 한국의 기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문득 2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HQ-17의 실패 보고서를 받고 절망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실패가 더 큰 성공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30년 군 생활 중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해낸 것 같았어요. 카를로스 소령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대령님, 방금 소식 들었는데 태국에서도 천공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대요.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네, 이제 한국 천공을 도입한 나라가 15개국이 됐어요. 모두 브라질을 보고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브라질의 용기 있는 선택이 전 세계에 희망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브라질의 하늘은 평화롭습니다. 한국의 천공 시스템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거든요. 저는 매일 그 시스템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브라질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서 두 나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그리고 이 선택이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말이에요. 세상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닌 평화를 지키는 파트너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에 브라질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 역사적 순간에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이 평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HQ17, 미카, 패트리엇. 브라질은 그들 모두를 보았습니다. 강대국의 기술, 그들의 조건, 그들의 표정. 하지만 끝내 선택한 건 조용한 한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여줬고 증명했고 기다렸습니다. 세상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닌 생존을 설계해주는 나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술로 갚아낸 그 이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나라 덕분에 세상은 한 발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자부심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